여태까지 우리가 시금치라고 불렀던 이런 메모리들이 사실 장점이 많습니다. 값싸고 고장 안 나고 또 최소한의 오버클럭은 된단 말이죠. 근데 본격적으로 오버클럭을 하려고 하면 사실 이거 나무 이름이 나무 이름이 참 좋네. 나무 이름 DDR5로 넘어와서는 아니죠. 적어도 지금까지는 오버클럭 쪽에서 얘가 최고예요. 상대적으로 퓨리가 조팝나무가 됐어.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XMP 램 중에서 마이크론 걸로 만들어진 애들이 지금까지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이런 완제품 메모리 카드를 만드는 회사는 굉장히 많지만 진짜로 요 램을 만드는 회사는 몇 개 없죠. 이 까만 램칩을 만드는 회사는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정도가 다예요. 정말 잘 쳐줘봐야 나냐 정도가 4등인데 이게 시금치라고 해서 보통 시금치입니까? 두 짝에 거의 5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시금치지만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 무슨 대우를 해주느냐? 옷을 입혀줘야죠. 예, 이거예요. 얘는 재밌게도 RGB가 달린 거랑 안 달린 게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안 달린 걸 샀어요. 예,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국소! 밑에 찾아봐봐. 바닥에. 국소! 아, 이거 뭐 천상 사와야 되겠네. 아, 이게 하나만 들었구나.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기판의 구조가 8레이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얇은 게 지금 8겹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얇아가지고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봤더니 예, 이게 지금 확대를 해놓은 모습이죠. PCB 구리, PCB 구리, PCB 구리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구리죠. 얘도 구리고 구리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K360 때는 이 자를 썼었는데 이게 사실 좀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얘는 움직이질 않으니까 너무 단조로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험과 공포 말고 최고, 쿨러도 최고의 쿨러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라는 느낌을 가진 움자를 하나 퍼왔습니다. 뭐 그다지 썩 보기가 좋지는 않지만 최고라는 느낌은 오죠. 그리고 이 짤이 최고라는 느낌을 표현할 때보다는 이게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오버클럭 할 때 쓰기에 딱 좋은 짤이에요. 아, 지금 더빙 제대로 들어갔어요. 12900K입니다. 우리나라 숫자 읽는 구조상 이름이 점점 길어져요. 1900, 11900, 12900 다섯 글자야. 읽기 불편해. 12900 이것도 다섯 글자. 베트남산 31주 차네요. 좌수건법으로 따겠습니다. 아, 또 삑사리 나네. 또 수율 조진 것 같다. 망한 것 같아요. 어쩐지 칼이 잘 안 나가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이 케이스도 이제 다 바뀌겠네요. 나 이거 많이 모아놨는데 이런 거 이제 다 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 시금치를 가지고 오버클럭을 해봤습니다. 오버클럭을 하고 게임 프레임의 차이를 비교해봤어요.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했는데 뭐 이거저거 다 가져와봐야 복잡하기만 하죠. 비교 의미가 있겠다 싶은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11900K고 나머지 3개는 12900K예요. 이 두 번째 거는 오버를 전혀 안 한 상태입니다. 앞전 영상에서 11900K는 오버클럭을 하고 12900K는 논오버 상태로 비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둘만 놓고 보면 그때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앞전에 해봤던 5900X는 11900K랑 결과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따로 안 해봤습니다. 그때랑 제일 큰 차이는 운영체제가 윈도우 11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는 오버클럭을 해준 거예요. 이 둘은 램 오버는 똑같습니다. 6200의 기본 램타는 이렇게 오버했고 세부까지 오버를 한 거예요. 램 오버는 똑같고 CPU 오버가 다릅니다. 얘는 수동 오버를 했고 안정성 테스트 통과 조건도 링스입니다. 링스 자체가 굉장히 빡세기 때문에 배수를 많이 올리진 못했습니다. P코어로 50배수 줬는데 이 이상은 온도가 감당이 안 돼요. 수율이 좋은 애도 아니고 커스텀 순행을 한 것도 아니고 뚜껑을 딴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조건으로 돌린 거예요. 물론 S360이 일체형 순행 쿨러 중에서는 하이엔드급인데다가 오픈 상태로 돌렸기 때문에 뭐 이것도 쿨링 조건이 약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조건에서 P코어 50배수, E코어 40배수, 언코어 43배수로 오버했습니다. 이런 트레디셔널한 수동 오버가 나름 의미가 있어요. 성능도 그럭저럭 나오기 때문에 이 상태로 오버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또 딱 기준이 될 만한 세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얘는 CPU 오버를 터보에서 옵셋으로 2배수를 더 준 상태예요. 이렇게 하면 51배수에서 54배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게임 같은 가벼운 작업을 할 때 수동 오버는 딱 50배수에 묶여가지고 좀 손해를 보거든요. 사실 올코어 수동 오버라는 게 4코어 시절에는 의미가 컸던 거지 요즘 최신 CPU들처럼 코어 수가 많은 CPU에는 그렇게 어울리는 세팅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쓸모는 있고요. 대신에 지금 이 50배수는 좀 아쉬운 감이 있죠. 통과 조건을 링스로 안 하면 이 이상도 가능하긴 합니다. 얘는 풀코어로 동작할 때 51배수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링스는 통과 못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꺼지거나 부스가 뜨는 건 아닌데 배수가 떨어지죠. 온도 때문에 스로틀링이 생깁니다. 물론 그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전압을 낮추면 그땐 뻗어요. 이따 세팅 보여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보드는 Z590 에이펙스하고 Z690 유니파이를 썼고요. 램은 DDR4 지스키라고 DDR5 하이닉스 시금치. 나머지 테스트 장비들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픽카드랑 윈도우는 4개 다 같은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임을 돌려봤더니 표 순서대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빨간색이 1등, 주황색이 2등, 보라색이 3등, 까만색이 4등이에요.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앞전 영상에서의 테스트처럼 오버클럭을 안 한 12900K는 오버한 11900K보다는 못합니다. 좀 떨어져요. 그래도 윈도우 11 환경에서는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버를 하면 얘네들보다 확실히 뛰어납니다. 게임에 따라서 격차가 아주 많이 벌어지기도 하네요. 아, 그리고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는 여전히 실행이 안 돼요. 12세대로는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표에는 없지만 5900X는 11900K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오버클럭한 12900K한테는 5900X도 안 됩니다. 그럼 이 둘 중에선 어떤 게 더 낫냐? 터보에 옵셋으로 2배수 더 준 얘가 조금 더 나아요. 얘는 모든 항목에서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빨간색 개수도 제일 많고요. 그래서 PC의 주 사용 목적이 게임이라면 이렇게 오버라는 게 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이오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스 버전은 11입니다. 50 카테고리로 들어갑니다. 저는 P코어는 올코어 50, E코어는 올코어 40으로 맞췄어요. 이 숫자는 CPU 수율과 각자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본인한테 맞는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P코어 50배수, E코어 40배수로 링스 돌린 거예요. 지플 값은 800을 약간 넘어갑니다. TM5 10회전도 통과했고요. CPU 전압은 1.28V에 모두 3 줬습니다. 레이턴시는 58.9예요. 10세대나 11세대보단 못하지만 쓰기나 읽기나 카피는 넘삽니다. 읽기는 10만을 넘고 쓰기나 카피도 거의 10만 가까이 나옵니다. DDR5가 세긴 세네요. 터보 옵셋으로 돌리면 56.2 정도 나옵니다. 1T로 돌리면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어드밴스드 CPU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이 CPU 포스는 아수스 SP처럼 CPU 수율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오버클럭이 돼 있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없고요. 논오버일 때 이걸 누르면 숫자가 떠요. 낮을수록 수율이 좋은 겁니다. 지금 꽂혀있는 CPU는 한 115 정도 떠요. 여기서 115면 아수스의 SP 값으로 쳤을 때 한 82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 아래로 쭉 이렇게 맞추시고요. 이 아래 전력 제한은 각자 최대값으로 입력합니다. 이건 아까 링스 돌릴 때 혹시 스로틀링 생길까봐 제가 좀 높여놓은 거고요. 원래는 그냥 손댈 필요 없이 오토로 놔두시면 됩니다. 밑으로 쭉 내려요. TBB 두 가지만 디세이블로 바꿉니다. 나머지는 손대지 말고 밖으로 나가요. 이 아래쪽으로도 손대실 필요 없고요. 링 레이시오는 저는 43으로 맞췄습니다. 밑으로 쭉 내립니다. 시금치 램을 끼우면 XMP 설정 항목은 안 생깁니다. 램클럭은 저는 6200으로 했어요. 이것도 램 수율에 따라서 원래는 다 달라요. 근데 하이닉스 시금치로 6200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한 6000 정도로 낮추시면 되겠죠. 반대로 잘 되면 더 올리셔도 되고요. 쭉 내립니다. 어드밴스드 D램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두 가지는 그냥 통과. XMP 3.0을 지원하는 메모리를 끼우면 여기 유저 프로필을 세팅할 수 있는 항목이 생겨요. 지금은 시금치라서 안 뜨는 거예요. 그 XMP 3.0 설정법은 다른 영상으로 따로 만들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려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요. 이 아래로 기본 램타는 오토 30, 36, 36, 60, 420 이렇게 맞췄습니다. 커맨드 레이트는 오토로 놔두면 그냥 ET가 들어갑니다. 이 아래로 서브 타이밍은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 TREFI는 저는 6553으로 맞췄지만 최대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6553은 64K고 최대값은 256K까지 올라갔습니다. 256 곱하기 1024를 해서 1을 빼면 이 숫자예요. 이게 최대값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시스템이 약간 불안한 것 같아요. 안정성 테스트를 통과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인 128K로 바꿨었는데 그건 더 불안해요. 그래서 4분의 1인 64K로 낮췄습니다. 그게 6535죠. 그래서 서브 타이밍은 이렇고요. 턴어라운드 타이밍은 이렇게 맞췄습니다. 어드밴스드 타이밍은 손 안 댔습니다. RTL은 이렇게 손을 댔는데 이거 오토로 놔둬도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 더 아래로 줄이진 못했고요. 혹시나 나머지 램타를 줄이는 과정에서 얘네가 풀릴까봐 그냥 고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토로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로는 손댄 거 없어요. 그리고 이 램이 한 짝에 16기가짜리지만 단면이라서 웬만한 건 다 들어갑니다. 생소한 값들이 있었지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아직 DDR5로 양면 램은 못 만져봤지만 분명히 이거보다 어려울 거예요. ESC 눌러서 나갑니다. 자, 밑으로 내려요. 디지털 파워로 들어갑니다. CPU 로드라인하고 옥스 로드라인만 모두 3으로 바꿨어요. ESC 눌러서 나갑니다.
볼티지 모니터는 소켓 센서로 바꿨습니다. CPU 전압하고 L2 전압하고 SA 전압은 전부 오버라이드 모드로 바꿨고요. 각각 전압은 1.28, 1.1, 1.36 줬어요. CPU VDDQ는 1.32V, VDD2는 1.22V를 줬습니다. 이 CPU VDDQ가 맨컨 전압이에요. 아수스 보드에 있는 맨컨 볼티지가 얘입니다. 얘는 세 가지 전압은 오토 값을 참고했습니다. 옥스 전압은 1.95V 줬습니다. 근데 이 전압이 인풋 전압이에요. 얘는 오토로 놔두면 1.8V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0.15V를 올려준 건데 이번 세대에서는 이걸 올려줘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수웰 때 경험을 생각해보면 이 인풋 전압을 올려주는 게 오버클럭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V 살짝 넘게 줘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2V부터는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올려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정도 범위 안에서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못 느끼시면 굳이 손댈 필요 없어요. 이 밑에 세 가지 전압이 레모버의 3대 전압입니다. ACW 인퍼를 열어보면 SWA, SWB, SWC라고 나오는 전압들이 이 전압들이에요. 이 SWA, SWB, SWC가 있죠. VDD, VDDQ, VPP입니다. 이 전압 이름은 보드 제조사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전압이 그 전압들이란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램 전압하고 VDDQ는 1.435V로 맞췄고요. 이게 이램에서는 최대값이에요. 이 전압의 상한선은 램에서 제어하는 것 같습니다. XMP 메모리들은 1.5V 이상도 들어가요. 이 최대값은 램마다 다릅니다. VPP 전압의 기본값은 1.8V예요. 얘를 만질 때는 작은 폭으로 올려주거나 내려주면서 변화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램 전압하고 VDDQ는 이 램은 그냥 최대값까지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램이 제게 아니고 빌린 거고, 왜냐하면 DDR4 때 이 하이닉스 램이 높은 전압을 잘 견뎠거든요. 뭐 이 정도 전압이 사실 그렇게 높은 전압이라고 생각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램쿨링을 따로 안 해줘도 잘 돌아갑니다. 나중에 제가 램 방열판을 달긴 했는데 나중에 다른 거예요. 그것도 또 처음에 한 짝밖에 주문을 안 해가지고 이 테스트 할 때보다 한참 뒤에 단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전압은 그냥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수동 오버클럭 할 때는 여기까지만 만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터보 옵셋으로 오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이오스 초기화 상태예요. 이 CPU 모드가 4가지가 있습니다. 올코어하고 터보 레이시오하고 터보 레이시오 옵셋하고 퍼코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퍼코어는 일반 사용자들은 실사용으로는 별로 쓸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셋 중에서 고르는 건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터보 레이시오 옵셋이에요. 터보 레이시오 옵셋을 쓰려면 우선 터보 레이시오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터보 레이시오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P코어 그룹 1, 그룹 2, 그룹 3 해가지고 그룹 8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토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룹 1이 코어를 1개만 쓴다는 거예요. 그룹 2는 2개를 쓴다는 거겠죠. 그룹 3은 3개. 그래서 그룹 8은 8개 코어를 다 쓰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기본값이 왼쪽에 떠 있거든요. 코어 1개만 쓸 때는 52배수로 동작을 합니다. 2개를 쓸 때는 51배수, 3개하고 4개는 50배수죠. 쭉 내려보면 5개에서 8개까지 코어를 쓸 때는 49배수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부팅을 하면 코어 사용 개수에 따라서 49배수에서 52배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8개 코어를 다 쓸 때는 49배수, 코어 1개만 쓸 때는 52배수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토로 되어 있는 항목들을 다 수동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8코어로 동작할 때는 49배수인데 얘를 51배수로 바꿔주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51이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51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 위에 51보다 작은 애들은 전부 다 51로 바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8코어가 51배수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적은 코어 개수가 일을 하는데 51배수보다 낮은 배수로 동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51을 입력해 볼게요. 51보다 낮은 애들은 전부 다 51로 바뀌죠. 그럼 8코어가 51배수면 4코어만 일을 할 때는 한 52배수로 동작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다 52라고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4코어 위로 52보다 낮은 애들은 다 52로 바뀌어요. 또는 모든 코어를 다 일일이 원하는 값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 위로 올라가서 자, 이 그룹 1이 코어 1개만 일을 할 때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첫 번째 칸에다가 8이라고 입력을 하면 8개 코어가 일을 할 때 조건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애들은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8로 바꾸면 이 아래는 다 없어집니다. 여기를 8로 바꿔보면 이 밑으로는 다 없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놓으면 코어가 몇 개가 일을 하든 간에 전부 다 52배수로 동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올코어랑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아래 배수를 50으로 바꾼다. 그러면 올코어 50배수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다 오토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수들을 전부 다 수동으로 일일이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요. 일괄적으로 여기서 몇 배수씩 더 올리고 싶다. 그때 쓰는 게 터보 레이시오 옵셋이에요. 지금은 49, 49, 49, 49, 50, 50, 51, 52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일괄적으로 2배수씩 올리려면 옵셋으로 2배수를 더 주면 돼요. 일단 모드를 터보 레이시오 옵셋으로 바꿉니다.
자, 여기 써있는 값들이 터보 레이시오로 들어가고 있는 값들이에요. 오토로 놔두면 또 터보 레이시오랑 똑같은 값이 들어갑니다. 근데 옵셋 밸류에 들어가 보면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12까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엔 여기서 플러스 2를 고른 거죠. 플러스 2를 고르면 다 이렇게 바뀝니다. 아까 49였던 게 51이 되고 52였던 게 54가 돼요. 그래서 일하는 코어 개수에 따라서 51배수에서 54배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개 코어를 다 쓰는 빡센 작업을 할 때는 51배수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코어도 이런 방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코어도 터보 레이시오 옵셋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원래 기본 상태에서는 37배수에서 39배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만약에 플러스 2를 주면 37은 39로 바뀌고 39는 41로 바뀌겠죠. 플러스 2를 고릅니다. 네, 그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자, P코어하고 E코어 세팅은 이렇게 바꿨고요. 어드밴스드 CPU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다른 거 손대지 마시고 전력 제한만 해제하시면 돼요. 최대값, 제일 아래 128, 최대값, 최대값, ESC 눌러서 나갑니다. 밑으로 내립니다. 링 레이시오도 오토로 놔뒀습니다. 이렇게 오토로 놔두면 36배수에서 47배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밑으로 내립니다. 램 쪽 세팅은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도 모드 3, 모드 3 똑같고요. 이 아래 나머지 전압들도 다 똑같고 CPU 전압만 바뀐 거예요. 아까는 1.28V였죠. 최저 배수가 51배수로 올라갔기 때문에 전압도 올려준 거예요. 근데 이 전압으로 링스처럼 아주 빡센 작업을 돌리면 100도를 넘어갑니다. 시네벤치도 굉장히 빡세지만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링스나 프라임은 이 정도 전압이면 100도를 찍습니다. 물론 쿨링 환경이 아주 좋다면 100도 아래서도 돌아갈 수가 있긴 있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100도를 넘어가요. 하지만 일단 99%의 사용자가 그 정도 환경에서 PC를 쓸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정도 빡센 프로그램을 돌릴 일이 있다고 해도 뻗지는 않아요. 온도가 100도를 초과하니까 배수가 떨어지는 거지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링스까지도 배수 하락 없이 완벽하게 돌리고 싶다고 하면 얘를 1.28V로 바꾸면 돼요. 대신에 배수도 같이 낮춰줘야 됩니다. 배수는 안 낮추고 전압만 낮추면 그땐 진짜 뻗어요. 그러니까 아까 옵셋으로 플러스 2를 줬던 거를 플러스 1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1.28로 바꾸면 링스도 안전하게 통과를 합니다. 그 선택은 사용자가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옵셋으로 플러스 2를 줬던 걸 플러스 3으로 올려줘도 됩니다. 시네벤치는 그 정도 클럭에서도 돌아갑니다. 자, 실제로 전압은 그대로 두고 옵셋을 플러스 3으로 바꿔도 잘 돌아갑니다. 이제는 52에서 55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전압은 1.31을 줬는데 1.33으로 뛰긴 하지만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0.004V 왔다 갔다 하네요. 온도도 90도까지도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긴 됩니다. 이 정도만 돼도 제 생각에 게임 같은 거 하다가 뻗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세팅은 제 판단으로 성능하고 안정성 사이에서 적당한 타협을 본 거예요. 보다 성능 우선으로 간다고 하면 옵셋을 올려줘도 됩니다. 링스로는 힘들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안정성 검증이 된다면 클럭은 더 올려줘도 상관없어요. 그런 부분이 사용자의 의지나 수율이나 쿨러나 주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딱 정해진 매뉴얼은 없어요. 이렇게 세팅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세부적인 거는 본인 환경에 맞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팅 설명은 다 드렸고요. 오토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보드 안에 오토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항목마다 오토가 가지는 의미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토의 느낌은 왠지 AI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나마 CPU 전압 같은 거는 오토로 놔뒀을 때 환경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바뀌긴 합니다. 좀 바보라서 그렇지. 얘는 안정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너무 높게 잡아요. 지금 여기를 오토로 바꾸면 링스가 아니라 시네벤치를 돌려도 100도를 넘어요. 그래서 CPU 전압은 수동으로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오토들은 다 같은 오토지만 전부 다 의미가 달라요. CPU 전압처럼 능동적으로 값이 계속 바뀌는 애들도 있고 무조건 어떤 한 가지 값으로 고정이 되는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VX 옵셋 같은 경우에는 오토로 놔두면 무조건 0이 들어갑니다. 또 어떤 것들은 오토로 놔두면 무조건 이네이블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디세이블이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 중에 이 전압들 같은 경우에는 오토로 놔둬도 이 비슷한 값이 들어갑니다. 다만 얘네들은 항상 이 값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랭클럭에 따라서 바뀌어요. 근데 랭클럭이라는 거는 재부팅을 해야지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부팅이 되고 나면 무조건 이 근처에서 고정됩니다. 만약에 랭클럭을 기본으로 바꾸고 얘네들을 오토로 놔두면 거의 1V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전압들이에요. 랭클럭을 6200까지 올리니까 오토로 놔뒀을 때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냥 오토로 놔두면 되지 뭐하러 수동으로 이렇게 입력을 했느냐. 값이 크게 바뀐 것도 아닌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램타를 조이는데 10은 성공을 했어요. 그렇게 보통 성공을 하고 나면 아래로 줄여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에서 9로 줄였더니 부팅이 안 돼. 그러면 다시 10으로 올리면 되겠죠. 근데 아까는 분명히 잘 되던 애가 다시 10으로 바꾸면 또 안 돼요.
TM5도 통과던 애가 부팅도 안 돼요. 이런 상황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뭐 주위 환경이나 쿨러가 바뀐 것도 아닌데, 특히나 신제품이 나오고 나서 초기 바이오스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보통 오토로 놔뒀던 이런 전압들이 범인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A 전압을 오토로 놔뒀더니 랭클럭 6200에서는 항상 1.36V가 들어가더라. 그 상태로 잘 돌아가면 뭐 특별히 손 안 대고 그냥 오토로 놔둬도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되던 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얘네들을 수동으로 한번 고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팅이 됐으니까 내가 이 전압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부팅에 실패했을 때는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 무슨 양자역학처럼 그게 그렇다며. 전자가 안 보고 있을 때는 파동인데 관찰하는 순간 입자로 바뀐, 이게 딱 그런 식이에요. 부팅이 되고 나면 1.36V야. 근데 부팅에 실패했을 때는 몇 볼트가 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부팅 성공해서 관찰을 했을 때만 이 전압인 거죠. 이 오토로 놔뒀을 때 어떤 전압이 들어가게 세팅을 해놨는지는 만든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매번 부팅에 성공하는 게 아닌 이상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상황에 이렇게 전압을 오토 값이랑 똑같더라도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꽤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로는 제가 또 좌절하지 않습니다. 저의 평소 좌우명이 안 되면 되게 살아, 이겁니다. 하나 더 사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또 하나만 들었을 줄은 몰랐네. 자, 이제 2개가 됐죠. 이램은 땡큐스럽게도 단면이죠. 단면이 양면에 비해서는 훨씬 오버클럭이 잘 됩니다. 단면 램에서 램이 없는 쪽은 써멀 패드를 3장을 붙이라고 되어 있네요. RGB가 있는 모델은 이 부분에 불이 들어옵니다. 얘는 불 따위는 안 들어와요. 진짜 이게 기존 DDR4보다 이만큼이 더 내려와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요. 방열판이 이 아래쪽까지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얘는 가려져요. 근데 얘는 안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좀 덜 보기 흉하게 쓰려면 이 부분을 잘라내야 되겠어요. 시금치 카레입니다. 이 쌀이 장립종이죠. 알람미 또는 월남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산이에요, 베트남산.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베트남산 CPU의 하이닉스 시금치 잘 비빕니다. 최고의 조합이기 때문에 맛도 최고예요. 카레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죠? 네, 맛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집에서 파는 돈가스예요. 등심 돈가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야, 진짜 둘 다 맛있어요. 이태원에 있는 집인데 역시 이태원에 맛집이 많아요. 진짜 둘 다 너무 맛있어서 둘 중에 하나만 먹으라고 하면 뭘 먹어야 될지 갈등 때릴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먹는 거지. 어쩐지 손님이 바글바글 하더라고. 야, 이건 또 무슨 국물이냐. 하나를 잘하는 집은 정말 다 잘하네. 이 밥살은 그냥 국산쌀이에요. 고기 자체가 달라요. 국물 맛있어서 다 먹었어요. 하지만 또 있죠. 야, 시금치 카레 진짜 대박입니다. 에어로쿨에서 만든 아스트로 CBF PWM이에요. 2개는 제가 쓰던 거고 하나는 새 겁니다. 이전에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던 펜이에요. 이쪽에 떠있는 영상인데 이 영상에서 제가 펜 3개 중에 하나를 자가 수리를 했었는데 그 펜을 AS로 교체받은 겁니다. 얘들은 불이 들어오면 진짜 이뻐요. 일단 불 들어오는 면적이 많아. 연결해 보겠습니다.
불속성인가봐. 전면, 후면, 바깥쪽, 안쪽, 날개까지 불이 사방팔방 다 들어옵니다. 예, 미쳤어요. 엄청 화려합니다. 근데 또 화려하기만 하냐? 풍량, 풍압, 소음 전부 다 수준급입니다. 팬 전원도 한번 연결해보죠. 예, 바람도 굉장히 세요. 라디팬으로 쓰기에도 모자람이 없어요. 대신에 라디팬으로 쓰면 소음은 약간 있는 편이에요. 시끄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PWM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암구는 12층입니다. 한글로 12층. 신청하실 분들은 한글로 12층란 말이 들어간 댓글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가 고모리 691이라는 카페인데 고양이가 자고 있어요. 고양이가 만져도 막 자. 안 일어나? 발바닥 분홍색이야. 빨리 일어나. 잡아가야 되겠다. 잡아가야지.